식사들 하셨습니까? 밤낮으로 며칠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빗소리에 새벽에 깨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자두와 옥수수를 끼고 이 늦은 밤에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살구, 복숭아, 수박, 참외, 토마토도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살구, 복숭아는 몇 개 달리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거리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엄청 편한 옵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거리 오토바이 라이딩 이야기하면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력과 컨디션, 경험이죠. 솔직히 체력과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으면 500km 이상 라이딩은 좀 무리죠. 또 경험이 많지 않으면 라이딩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사람이 지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나마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서 덜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면은 여유가 좀 생기죠. 스킬도 늘고 라이딩에 임하는 자세도 좀 달라지게 되죠. 솔방솔방 유의자적 경치 구경도 하면서 달리다 보면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500km 이상을 달려도 힘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힘들어서 사람도 오토바이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라이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편하게 타야 사람도 오토바이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오토바이 조작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 경치 구경을 떠나서 사람이 지쳐버리죠. 그래서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라이딩 코스와 거리를 라이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토바이하고 라이더하고 안 맞으면 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죠. 처음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에 포지션이나 시트고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당이 되는지 내 몸에 맞는지를 시승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새 오토바이로 기변한다는 마음에 쉽게 결정하고 적응되겠지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스타일만 보고 결정하셔서 실패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몸에 안 맞는 오토바이는 시간이 지나도 불편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타는 오토바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 경험상 실패 확률이 더 높고 불편하고 이로 인해 기변하면 손해보는 것은 라이더 본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에서 오는 진동, 떨림, 포지션, 시트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고 자꾸 기변을 생각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중년에 처음 입문하셨다가 기변하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년에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분들 경우에는 경험도 스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정말 난감하죠. 답이 없습니다. 실제 라이딩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타던 오토바이도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불편한 오토바이를 선택했을 때 더욱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오토바이 라이딩인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 편한 오토바이가 최고입니다. 안전장구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진짜 목숨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죠. 기본 공구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빵꾸 패치나 공기주입기, 드라이버, 스패너 정도의 기본 공구는 꼭 가지고 다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보험 출동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한겨령에서 빵꾸 났다 한다면 주말 성수기 출동 요청하면 양양이나 원통서 출동 서비스가 나와야 합니다. 과연 성수기 주말에 한겨령 꼭대기까지 몇 시간 만에 올까요? 현장에서 빵꾸 패치로 수리하면 10분이면 될 일을 한두 시간 만에 과연 올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문제지만은 강원도 산골이나 더 열악한 곳이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라면 기본 공구 정도는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거리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잘 포장된 도로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그닥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들 접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고 그렇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외국 경험이 많은 분이나 뉴스로 접해보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시도관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은 도로 사정이 좋다가 갑작스레 엉망인 경우도 있고 갑작스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공사 구간이 많은 구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요즘처럼 장마철을 지나면 도로가 유실되었는데도 복구가 안 된 부분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상태가 무척 중요하죠. 작년가을에 타이어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 운두령, 구룡령, 한계령을 돌아오는 코스를 갔다가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이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닳아서 없어진 타이어는 낙엽이나 모래, 안개나 비로 인한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마일리지를 다한 타이어는 바로바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포장용 타이어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도 그닥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타이어를 구입해 장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그립력이 좋지 못한 그래블 타이어를 장착한다거나 무겁고 큰 투어링을 타면서 레이싱 타이어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투어링 오토바이에 포터 앞바퀴를 장착하고 마일리지가 길다고 자랑하는 행위는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태생적으로 자동차와 다르고 기종마다 맞는 타이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타이어 회사가 팔아먹을 욕심에 여러가지 타이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타이어도 타이어 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다면 저렴한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은 용도에 벗어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장거리 라이딩의 윈드실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사고 제일 처음 장착한 옵션이 윈드실드입니다. 이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없으면 엄청 아쉬운 액세서리고 정말 손바닥만한 윈드실드가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줘서 덜 춥고 여름에는 벌레도 막아주는 엄청난 일을 하는 액세서리죠. 개인적으로는 비둘기도 막아주기도 했고 비가 오는 경우는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바람을 하루 종일 온몸으로 받고 다니게 되는데 이게 몸에 바람만 맞는 것이 아니고 몸에 맞는 바람으로 몸이 뒤로 넘어가니까 몸을 움츠리고 달리다 보면은 손목, 허리, 어깨가 더 아프기도 합니다. 또 몸을 버티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멧에 바람이 많이 받다 보니 헬멧 실드가 떨리거나 목이 아픈 경우도 엄청 많죠. 실드는 각도와 높이가 잘 맞아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각도와 높이가 맞지 않아서 바람이 얼굴로 직방으로 날아와서 더 심해진 헬멧 소음과 집중된 벌레 공격으로 한동안 고생을 하다 19,000원짜리 보조 실드를 설치하고 완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손바닥만 보조 실드 하나로 헬멧 바람소리와 벌레 공격을 다 피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목이 안 아프다는 것이 제일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윈드실드 장점만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바람의 영향으로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이 좀 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오토바이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은 한 160km, 바람이 강하면 150, 맞바람 불면 140 어간해서 핸들이 약간씩 떨기 시작하다가 한 20km 정도 더 속도를 내면은 핸들이 엄청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심하게 과속을 하는 일이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간혹 높은 고가 차도를 지나거나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서 바람이 훅 불어닥치는 순간에는 움찔할 정도로 핸들이 잠기는 현상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윈드실드가 작아서 그렇게 핸들링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데 대형 윈드실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아직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오토바이 부착물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윈드실드입니다. 처음 미라즈 구입할 때부터 저는 사이드백이 달려있어서 크게 몰랐는데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다니거나 1박 이상 라이딩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갈아입을 옷이라도 챙기면은 사이드백이 있는 것이 편합니다.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는 시트 밑에 거대한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사실 수납 공간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 이게 커피나 물도 넣을 자리가 없어서 곤란하기도 한데 전 영상에다 보이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공구와 촬영 장비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수납함 없이는 이제 여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용백이 아니더라도 알리나 인터넷에 사이드백이나 적당한 가방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판매되니까 오토바이에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휴대용 가방이나 백을 부착하는 것도 여행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볼트 한두 개로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형태거나 달리거나 오토바이가 심하게 진동할 때 흔들리는 제품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가면 백이 떨어지거나 고정 브라켓이 파손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진동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진동으로 나만 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이드백은 1년에 몇 번씩 떨어지고 간혹 멀쩡한 볼트가 빠져서 사라지는 경험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빠지는 족족 볼트 풀림 방지 캔록을 바르고 볼트를 고정했더니 요즘은 그래도 빠져나가는 볼트는 없습니다.
사이드백이나 가방을 고정하기 어렵거나 미적으로 오토바이 디자인을 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저렴한 탱크팩을 장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부착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판매가 되니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큰 탱크팩은 핸들 조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확인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탱크팩으로 인해서 제궁을 하거나 라이딩에 방해가 된다면은 없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충 길을 안다고 해도 저용도로 회피나 코너의 각도 등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치대와 충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오랫동안 사용한 싸구려 거치대를 사용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서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사진을 찍을 때가 되면은 사진이 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파일 에러로 사진은 찍혔는데 나중에 파일이 없어지거나 아예 사진이 안 찍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스마트폰이 계속 진동에 충격을 받으면은 사진을 찍는 카메라 모듈이 에러를 일으켜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카메라 모듈 가격도 스마트폰마다 다르게 하겠지만은 비싼 스마트폰은 모듈 가격만 교환하는데 한 20-30만원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스파이더 진동방지 스마트폰 거치대를 협찬받아서 몇 분께 나누어 드렸지만은 그 스파이더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하고 에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바꿀 걸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진동장치가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치대 고정장치는 메탈 재질의 고정장치로 된 것을 고르셔야 오래 사용 가능하고 거치대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전장치는 무선 충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다 보면 충전 케이블이 살살 빠져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오래 충전하다 보면 진동으로 스마트폰 충전구가 고장나서 데이터를 옮기거나 다시 충전이 안 되는 고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몇 번씩이나 교환하고 충전구 상태가 좋지 못해 고장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만원 조금 남는 무선 패드를 거치대에 붙여서 무선 충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잘 되고 편합니다. 단점은 너무 빨리 충전이 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충전이 되다 보니 핸드폰 과열로 간혹 충전이 멈추는 일이 있기는 해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진을 찍을 때도 유선 케이블 뺐다 끼웠다 안 해도 되고 편하죠. 이상으로 순전히 제 입장으로 살펴본 장거리 라이딩에 도움되는 옵션 액세서리를 알아봤습니다. 기타 안개등 등 도움이 되는 옵션도 있지만은 제 오토바이 특성상 전기장치 불안정성 때문에 안개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야간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제 성격상 안개등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즘 많이 보이던데 엑셀 서포트, 스로틀 어시스트라는 스로틀에 장착해서 손바닥으로 엑셀을 조절하는 장치를 많이 부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장치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핸들에 핸들 돌리는 파워 핸들, 핸들봉 이런 것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사고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사고를 키우는 액세서리는 안다느니만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조 변경 신고 사항 등을 잘 살피셔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액세서리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요즘 라이더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불법 부착물에 관한 불식 업무도 많고 내년 2025년 3월부터는 오토바이 등록 절차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 폐지증명 신분증만으로 등록하던 절차가 환경검사를 먼저 받고 필증을 첨부하셔야만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휠을 인치업하거나 차체 절단이나 과도한 튜닝, LED 전구류, 안개 등 파박이, 사이렌, 핸들 튜닝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튜닝은 이제 번호판도 못 따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거리 라이딩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 벌써 장마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대처하셔서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진국님, 김영긴님, 신사인당님, 투어렉스님, 황창환님, 코더와 바이컨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